이 업무기술상 감정평가의 분류에서는 일괄평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고 조건부평가, 기하무평가, 미래평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데 그 중에 으뜸이 일괄평가예요. 지금. 그래서 얘를 이제 중심적으로 단권화를 하고 넘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조건부나 이런 것들은 문제 한두 문제 보면 되니까. 단권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단권화라고 나눠드릴 수 있는 내용이란 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아셔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단권화로 나눠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이제 본인이 맞게 단권화를 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옆에 책 옆에 이제 길쭉하게 이제 좀 여백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서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야. 그 뭐 형광색 포스트잇에는 뭐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써놓거나 아니면 뭐 녹색에는 법상 정의를 써갖고 옆에 달아놓으시든가 그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갈 것들을 이제 적어가지고 이게 딱 네모칸을 쳐가지고 드리자니 그건 진짜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안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이 책이 딱 안 닫히고 이렇게 조금 뜬다 그러면 이제 단권화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책만 계속해서 보시는 쪽으로 이제 가지고 가시는 거지. 범위가 많은 공부는 체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주구장창 파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1단지 뭐 일괄평가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일괄평가 이제 하다 보면 우리 감칙에서는 7조 이제 단권화 4맨 첫 장 한번 보세요. 일괄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 적어드렸고요. 16조 적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12조를 적어드렸어요. 그죠? 감칙에서는 끌고 올 수 있는 조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논의가 있냐면 이 개별평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일괄평가 할 때 감정서에 이제 그 차례 자체를 개별평가 그 다음에 일괄 거사비 그 다음에 일괄 뭐 수익환원법 이렇게 해서 이제 목차를 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칙 16조와 7조 2항의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일괄평가를 원칙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또 평가 법인마다 달라요. 우리 법인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법인에서는. 특히 담보평가인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담보평가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뒤임 평가가 항상 예정돼 있습니다. 무슨 평가죠? 경매평가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담보평가에서는. 그럼 경매평가에서 일괄평가액을 내느냐? 안 그래요. 일괄평가를 절대 하지 않고 경매평가에서는 관행적으로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우리 법인의 입장이고요. 경일감정 같은 경우는 일괄평가에 대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오피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평가할 때는 일괄거래사례비교법을 맨 처음 가지고 와요. 하지만 또 법적으로는 일괄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본통합법이나 이런 구조를 타고 들어가는 평가에 있어서는 수익환원법이 원칙인 경우도 있어요. 또 그때는 당연히 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을 맨 앞으로 빼면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별평가 원칙으로 하되 일괄평가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시상가액 조정 가압부 대상물건의 특성과 평가 목적에 맞게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뭐 합리적인 평가액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반대적인 입장에서 일체 효용을 발휘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일괄효용을 정확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일괄평가 방법을 쓰는 게 원칙으로서 또 볼 수 있다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어떤 조문을 끌고 들어오셔야 되냐면 12조를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는. 원칙을 버리고 다른 원칙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때는 이제 12조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12조에서는 1항에서 14조부터 26조까지 규정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곤란한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는 요 조문을 끌고 들어오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 관계 법령이라든지 기준에 보면 일괄평가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이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랑 표준주택 지금은 조사 산정 기준으로 바뀌었죠. 조사 평가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주택 가격 조사 산정 기준 제10조 보시면 시장성이 있는 표준주택은 별표 1의 거래 유형에 따른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일괄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예 전면으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2항 시장성이 없거나 주택의 용도 등에 특수하여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한 주택은 유사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또는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비용 추정액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원가법 측면이 있는 거고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자체가 수익환원법의 논리가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일괄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이 되고 있죠. 시장성이 있어야 돼 근데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법령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인데요. 1단지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할 때에는 그 1단지를 한 필지의 토지로 보고 평가한다. 그죠? 1단지로서의 형상이라든지 1단지로서의 도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보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2항 보시면 제1항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1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외워야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부터 자 동그라미를 칩니다. 사에다 동그라미, 경에다 동그라미, 행에다 동그라미, 뒤에 합에다 동그라미, 세 번째 줄 가치 형성 측면에서 가에다 동그라미, 뒤에 타당하다 해서 타에다 동그라미. 사경행 합같아. 어떻게 외워야 되는데 그럼 그죠?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우리 감칙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체 거래 간행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뭔지는 쓰실 줄 알아야 되잖아.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뭔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 외우셔야지. 사경행 합같아. 그 다음에 3번 개발사업 시행 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이 있기 전에는 이를 1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개발사업 시행 예정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났거나 아니면 공익사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 인정이 났으면 이를 1단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사업 승인이 났다거나 아니면 사업 인정이 난 상태만으로는 1단지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결국 1단지로 평가하겠다는 논리 자체는 뭐가 있냐면 개별 필지의 가격을 합한 것보다 1단지의 평가액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죠? 근데 단순히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1단지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감정평가협회에서도 질의를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준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맞추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의 회신의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르겠으니까 네가 판단하고 네가 책임 다 져라 그 얘기죠. 그죠?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판단해주면 내가 그거대로 할게 대신 책임 네가 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걔가 뭐라고 한 거죠? 나도 모르겠으니까 책임 네가 져. 우리는 이론 쓰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법령에 의할 때 조사평가 기준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대상 물건의 현황이라든지 대상 물건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를 두루 검토한 후 개별 사안별로 1단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답이 없으니까. 그죠? 자, 4번. 4항.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을 현재 나지 상태이나 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1단지로 보고 있다. 하나의 건축물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1단지예요. 그죠? 이미 이용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건축 허가 등을 받고, 여기가 중요한데, 건축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또 1단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를 안 했어. 그리고 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를 했는데 하루하고 말았어. 그죠? 그럼 나중에 경매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면. 이때도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쓰시면 돼요. 개별 사안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항에 넘어가시면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조경수목 재배지, 조경자재 제조장, 골재 야적장, 간이창고, 간이체육시설용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1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일시적인 이용사항이라고 나오는 거잖아 지금.
조경, 수목, 재배지 뭐 이런 거 외워야 돼. 조조골, 간간, 태골야 이렇게. 앞에 대가리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조경, 수목, 재배지부터 조조골, 간간, 태골야. 이게 참 문제야. 조가 2개고 간이 2개잖아. 나중에 1개씩밖에 생각이 안 나. 꼼꼼히 외우시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조골, 간간, 태골야라고 해서 무조건 일시적 이용사항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 이용사항인 경우에만 말하는 거잖아.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야구 연습장이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죠. 신림동에 빠따 치는 데 있죠. 저쪽에 송간의 보쌈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신림동에. 처음에 저 들어올 때부터 야구 연습장이었어요. 거기가. 일시적인 이용 상황 아니라고. 주의 사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익 사업이죠. 그죠? 옆에 있는 토지까지 다 그 고물상 하시는 분 거예요. 가쁘죠. 무시하면 안 돼. 보통 이제 고물상이라고 요즘에 이제 말씀들 안 하시고 자원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무시하면 안 돼.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 사업이에요. 일단 그리고 그 자원 회사나 이런데 무슨 자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철, 고철, 뭐 빈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보상 평가라든지 담보 평가를 나가면 진짜 한 달에 뭐 3, 4천씩 가지고 가고요. 진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평가사가 좋아요. 저는. 조조골, 간간, 태골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일시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자, 6항 1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등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1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이 얘기는 일괄평가에 대한 논리도 있고 구분평가에 대한 논리도 있는데 구분된 각 부분을 다시 1단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가 학원론에서 했어요, 작년에. 미쳤죠, 그죠?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머리만 아프게. 여러분, 저기, 부동산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지구단위계 구역 혹시 배우셨습니까? 1종지단, 2종지단 배우셨죠?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공장 자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일단에 지구단위 개발, 지구단위 개발 계획으로 묶어서 일단의 공장 부지를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큰 공장들 있잖아요.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 말고 지방 이제 간선도로변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큰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지가. 그럼 이건 이제 전체가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필지를 이제 1단지로 보게 된다고요. 1단지로 보게 되는데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이제 공장으로 딱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둘레를 따라서 요게 이제 문이라고 이제 봅시다. 이게 문. 요렇게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조경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조경. 공장 큰 데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기숙사 이제 딱 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애들 족구하라고 이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가 1단지인 상태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 또 조경지 요 부분, 그 다음에 기숙사 부분, 여기 일부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장 부분까지 각각 가치가 구분되죠. 그죠? 그럼 이런 때에는 전체를 1단으로 보고 평가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각각을 다시 1단지로 보고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토지는. 그래서 6항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 그리고 표준지 이제 평가 방식에 적용해서는 표준지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또는 수익하는 법, 이건 됐죠. 어차피 개별 필지이기 때문에 일괄평가의 논의가 들어갈 계제가 없지. 앞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외우셔야 될 거는 사경행 합가타, 그죠? 그 다음에 조조골, 간간, 태골야, 그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같은 경우는 일체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이다. 그리고 일괄평가가 좋다, 개별평가가 좋다, 의미가 없다.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일괄평가가 맞는 경우도 있고 개별평가가 맞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옆에 보시면 토지 건물의 일괄평가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의 일괄평가의 이론적 근거는 일체 거래 관행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죠? 이게 이제 법전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쓰시면 되고, 이번에 나와 있는 건 일괄감정평가액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다른 감정평가 방법에서는 수익환원법과 개별 물건 평가액 합의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쓰실 때도 일괄효용을 가지고 오는 거라면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괄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괄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 쓰시고, 아까 이제 뒷장 넘어가시면 일괄감정평가액의 합리적 배분 기준은 아까 봤죠. 그죠? 봤죠? 그 다음에 1단지 감정평가 밑에 자, 물건은 독자적인 물리적 형상을 지니고 있어 소유의 범위가 쉽게 특정된다. 하지만 토지는 지표 공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그 자체로 소유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래 나온 개념은 뭐죠? 토지는 모두 붙어 있다는 특성이 뭐죠? 인접성이죠. 그죠? 그죠? 인접성이죠. 모든 토지는 붙어 있다. 인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물리적인 실체로서 토지를 바라봤을 때 구별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죠. 그래서 법률상 개념으로 토지의 단위를 뭘로 쪼갭니까? 그죠? 필지라는 개념으로 쪼개죠. 그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유 범위를 특정하기 없다. 따라서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법률적 단위인 필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필지별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의 단위는 어떤 개념이 있죠? 획지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의미를 한다. 그게 획지의 개념이었죠. 그죠? 그래서 오마자 1번 1단지의 개념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으로 구분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당해 토지에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최유 이용의 관점에서 결국은 1단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돈 많이 벌려고. 그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가치의 상한선 개념인 최유 이용. 그죠? 자, 두 번째 패러가 1단지는 토지의 법률적 단위인 필지와 경제적 단위인 획지와 불일치하는 경우다. 그죠? 1단지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의가 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2번에서 쓴 것들은요, 1단지 판단 기준에 고려하는 다시 여기서 이제 일체 거래 관행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에서 그 밖의 고려사항에서는 일시적인 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써주시면 충분하고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요, 뭐 사경행 합바타 외우시면 돼. 근데 일체 거래 관행 있잖아요. 일체 거래 관행. 관행의 뜻이 뭡니까? 관행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사회나 조직에서 원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일체는 또 무슨 뜻일까? 일체는 한 번에 전부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일체거래 관행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시장 참가자가 거래를 할 때 대상 물건을 한 번에 다 거래하는 관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관행 자체를 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 왜 인정해줘야 됩니까? 왜 그 관행을 고려를 해서 평가액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건 가치 형성 요인 분석과 맞닿아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 분석할 때 제가 가치 형성 요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 이론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고 하니 하나가 부동산 자체에만 꽂히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결국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 자체도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 부여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시장에 참가하는 시장 참여자, 전형적인 시장 참가자가 그러한 관행에 의해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거래 관행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될 거고요. 그 가치 형성된 게 다시 가치 형성하는 데 하나의 지표로 작용을 해서 계속 돌고 도는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를 고려를 해주지 않으면 합리적인 평가액을 도출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시장 참가자의 속성 및 행동 측면도 가치 형성 요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다 같이 거래되니까 다 같이 거래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죠? 부동산 인간 측면도 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을. 자, 그래서 26페이지 교재요. 26페이지. 그게 이제 단권화를 좀
하시면 되고 28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아까 28페이지에서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가 검토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평가 검토에 대한 내용. 잠깐 이제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2번에서는 앞에서 이제 유형적 측면에서 분류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권리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이분이. 근데 굳이 이거를 꼼꼼하게 막 비세습권이라든지 뭐 자유보유권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들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읽긴 읽어야 돼요. 넘어가라고 해서 아예 제끼란 얘기는 아니에요. 읽긴 읽으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35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감정평가 제도 나오는데 이거는 법규와 크로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기는. 저기 뭐 그 제재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 감정평가사법에 빠삭하게 나와 있는 이제 개별법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파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뭐 징계와 가징금을 한 번에 때릴 수 있냐, 뭐 누군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업무 정지 해놓고 모두 때렸다더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하시게 될 거니까 그거 넘어가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41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우리가 배우는 거 공시지가 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쓸게요. 일단 표준 공시지가 제도 하나 있고, 표준 주택 가격 공시 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감정원에서 뭐 하고 있지? 공동주택 가격 공시도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공동주택 가격, 여러분들 뭐 아파트 살면 감정원 사이트 R1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R-1 치면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그걸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가격 공시제도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알고 있어야 될, 중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건 이제 요거죠.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비주거용 가격공시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형태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토지건물 형태가 있고 집합건물 형태가 있겠죠. 얘도 토지건물, 집합건물. 얘네 주소는 뭔가요? 얘네 가격공시제도, 공시제도. 가격공시제도는 정부에서 왜 하는 겁니까? 어? 가격공시제도 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정부, 다 들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그잖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죠. 부동산 학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직접 개입 방법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건설하고 직접적으로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접 개입 방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정보 체계의 제공, 구축과 제공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의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는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제기가 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직접, 간접,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가 이런 거 여기에 속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 정부 체계의 구축, 그의 일환이라는 거죠. 공시지가 제도가. 주소는 아셔야지,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평가를 한다. 표준주택 공시지가 제도는 산정을 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산정을 한다.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 니네가 해봐. 이건 니네가 해봐.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할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이게. 초악수를 뒀죠, 얘네가. 초악수를 뒀어요. 토지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은 일괄거래사를 비고 뭐 갖다가 쓰면 돼. 복합부동산 중에서. 근데 집합 건물은 아니야. 진짜 큰일 나. 빨리 했으면 좋겠어. 난 감정원이 저거. 자, 제도잖아 지금. 무슨 제도? 왜? 취지가 뭐예요? 분리과세 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죠? 이 분리과세 얘기가 뭐냐면,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서 상업용이라고 봅시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1층에 건물이 있고 2층에 건물이 있고 3층에 건물이 있고 4층에 건물이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회배당 100만원. 건물을 짓는데 똑같은 면적이라고 해봅시다. 1, 2, 3, 4층 다 똑같아. 면적도 다 한 명이 쓰고 있어. 다 한 개호야. 여기서 건물 짓는데 기준시가를 때려보니까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이에요. 단가 하지 말고 그냥 여기도 토지가 1억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이제 4등분을 해야지 토지 전체가 1억이니까. 태집권, 조지 면적에 배분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0.25억 원, 0.25억 원, 0.25억 원, 0.25억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1층이) 1.25억이야. 2층도 1.25억이야. 3층도 1.25억이야. 4층도 1.25억이야. 상가야. 어디서 살 거예요? 당연히 1등 사는 거지. 그럼 2, 3, 4층 애들은 어때요? 뚜껑 열리죠. 그죠? 분리과세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세를.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통합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제 일체로 집합건물 일체로 통합과세를 하게 되는 거잖아. 도시건물은 괜찮아. 근데 자, 우리 동대문에 가면요, 굿모닝 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벽체가 없는 이제 오픈 상가의 형태인데 집합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의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올라오는 방향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 내려오는 방향이야. 같은 층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 2층이야. 요 앞에 있는 상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0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층에서. 요거를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지, 이제? 요거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건 죽었거든, 이 상가는. 이 상가는 다 죽었어.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딱 한 개호가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 이게 커리집이어서 나 혼자 많이 갔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하게 먹을 수 있거든. 단 한 명도 없어, 개미새끼 한 마리도. 그러니까 저렇게 죽은 상가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감정원에서. 어때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 빨리 응원해줘야지, 그렇지? 그래야 빨리 망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왔고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없어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고, 취지와 왜 필요한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권화 4의 마지막 보시면 비주거형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자, 그래서 제도의 의의 자체가 비주거형 건축물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 및 정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통합과표의 도입의 일환이다. 현재 도입을 위하여 시범 사업 진행 중이다. 비주거형 부동산은 주거형 위에 토지와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 뭐죠? 토지 플러스 건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구분 건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비주거형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왜 필요한고 하니 통합과세의 기준을 제시한다. 부동산 관련 과세의 형평성을 실현한다. 부동산 관련 과세 기준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된다고. 여기까지만. 비주거형 부동산 공시 제도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나중에 비주거형 부동산이 도입되었을 때 토지 건물에 대한 유형과 집합 건물에 대한 유형의 각각의 장단점을 쓰시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이런 말들 쓰시면 된다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공시지가 앞에 정리 되게 많이 해놨어요. 공시지가에서는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이 도입의 취지, 연역, 필요성. 그러니까 정책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될 게 가격공시제도도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지금. 그죠? 정책제도에서 문제가 나오면 취지, 연역, 필요성, 정책 목표, 정책 기준, 문제점, 개선 방안 이렇게 가요, 항상. 어떤 정책이라도 문제점이 없는 정책은 없어.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뭘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보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지. 그때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느냐까지 다뤄주셔야 된다고. 근데 개선 방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개선이 안 돼요, 이거는. 비주거형 가격공시제도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평가사한테 주면 어떠냐? 잘하지, 그럼. 잘하지. 우리는 기준이라는 거 필요 없잖아. 전문가의 식견과 경험과, 그죠? 충분한 판단 능력, 거기에 이제 지적 인구까지 다 해서 하니까 우린 잘하지. 대신 안 하려고 하지. 왜? 수수료가 안 맞아. 그래서 실제 평가처럼 이거 비주거형 부동산을 집합 건물 하나하나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 3만 원씩 준다? 안 하지. 안 해. 안 하고 니네가 하고 망해라. 그러고 있죠, 지금.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아니, 실제로 평가사한테 시키면 굉장히 잘 할 거예요. 이것들은. 왜냐면 자료가 많으니까요. 또 우리 실무 풀 때도요. 집합 건물이나 구분 건물 풀 때 우리 이제 평가를 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사례 단가에다가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여기 이제 요인 비교는 뭘로 하세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 할 때? 재원형 개별 요인 비교하세요? 정해진 게 없다고, 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지역요인, 개별 요인 하는 경우도 있고, 일체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 요인, 내부 요인, 개별 요인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 용도별로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맘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개별 요인에서 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층별 효용 비율하고 위치별 효용 비율, 그죠? 그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게 1층이 상가에서 100이면 2층은 한 55, 뭐 3층은 45, 뭐 4층은 40, 뭐 5층은 32,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필드에 나가서 평가를 하다 보면 지하 1층, 지하 2층이 있는데, 통상 활성화된 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인 경우에는 2층에 한 3분의 2 정도 본다. 뭐 이렇게 가요. 뭐 보면 이쁘잖아, 이게. 그죠? 이쁜데, 상가가 죽었으면 막 이런 경우도 가요. 100, 5, 3. 이런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지. 결국은 데이터로 통계를 돌리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가격공시제도라는 거 자체는. 얘는 평가 못 하잖아. 왜? 평가사가 아니니까. 그럼 산정을 할 거면 개별 공시지가도 어떻게 산정을 하죠? 통계적 데이터에 나온 비준표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비주거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통계적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해서 막 민원이 막 복발치고 막 다 저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막 다 닭피 뿌리고 가스통 메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근데 최악의 경우가 있죠. 감정원 애들이 하고 우리한테 검증하라 그러면 이제 최악입니다. 그렇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판 쳐놓고 검증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뭐 한 명 분신해야지 뭐 우리 이제 절대 못한다. 그냥 뭐 대머리가 머리 깎는 걸로는 안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죠? 알아듣는 분들 있네. 대머리가 머리 깎은 걸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공부해. 공부 테레비 보지 말고. 응? 오케이. 그 다음에 45페이지, 44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 행위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응? 이 행위 규범도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얘는 감정평가사 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 윤리의 이론적
측면, 뭐 법률적 측면, 공인으로서의 윤리 규정, 그 다음에 뭐 저기 전문인으로서의 윤리 규정. 그러니까 나올 게 다 나왔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저 예전에 이 문제 쓸 때는 이걸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까 싶어가지고 그 소설 쓸 때 머슬로우의 7단계의 욕구설 뭐 이런 거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어지면 사람이 지위에 대한 뭐 이렇게 썼었는데 미친 짓이었어요. 한 2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짓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50분인데 미안해.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자, 목표해온 게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아주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행위규범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저쪽에 있잖아요.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뭐 청렴, 막 있잖아. 그런 것들 잘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뭘 보시냐면 외국의 감정평가 행위규범을 좀 잘 보세요. 대동소이한 내용이긴 한데 외국의 감정평가 행위규범, 그 다음에 IVS 국제감정평가 기준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대동소이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답안지 쓸 때 이런 것들을 한두 줄 쓸 수 있으면 퀄리티가 좀 많이 좋아져요. 미국의 경우 뭐 어떤 뭐 규칙이 있다, 뭐 중국의 경우 어떤 게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연차 때 또 생각이 삐뚤어져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영국은 안 썼어요. 뭐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뭐 독일의 경우에는 몰라 나도 그냥 쓰는 거야. 어차피 대동소이 할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대동소이 할 거 아니야. 몰라 나도. 그런 것도 알려주니까 뭐 이상한 새끼들이 있어. 막 뭐 브라질의 경우 막 너무 많이 가잖아. 누가 봐도 뻥 같잖아요, 솔직히. 그죠? 유럽까지만 합시다. 저기 뭐 독일 뭐 이런데 선진국까지만 합시다. 뻥 치실 거면. 자, 2장의 부동산 가치의 형성과 경제 원칙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단고나 6번의 부동산의 특성 P만 나와 있잖아요. 61페이지라고 좀 써주시고요. 61페이지. 이것도 이제 기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 다음에 경제적 특성은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죠. 그죠? 인문적 특성을 세분화하면 경제적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나눠 놓을 수 있는 만큼 다 나눠서 가지고 왔습니다. 단권화 할 때는. 단권화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부동산의 제도적인 특성까지 다뤄서 나눠드렸고 이거 이상 나누는 기준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써놓은 게 뭐냐면 평가의 주된 대상인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 활동에서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물리적 특성은 자연물 자체로서의 근본적 특성을 의미한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 제도적 특성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쓰면 아주 좋은 서술의 예가 될 수가 있고 외우지 마세요. 근데 물어보는 거대로 쓰셔야 되니까 그냥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쓴 거니까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나눠놓은 체계 자체가 로마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동성, 영속성, 부중성, 개별성 옆에 동의어를 막 달아놨잖아요. 싹 다 외우십시오. 이거 싹 다. 동의어와 유사어를 알고 있으면 서술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단순히 부동성을 쓰시는데 어떤 토지도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어떤 토지도 그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하며 이는 고정성 혹은 지리적 위치의 절대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알아 보입니다.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거니까 차별화하기 싫다 그래도 외우세요. 내가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쓸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영속성은 불변성이다, 비소모성이다. 부중성은 소량 고정성, 비생산성, 개별성은 이질성, 비대체성.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라든지 농작물이나 건물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성 등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까지 쓰시면 아주 좋겠죠. 그죠?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는 이 적재성이나 생산성을 토지의 물리적 특성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끝에 쓸 때는 볼 수도 있다라고 쓰시면 되지, 우리는. 일단 많이 알면 좋으니까, 우린. 용병사 말고 위치가변성까지 용병사였고, 내구성이라든지 고가성, 투자 고정성, 희소성. 이게 이제 경제적 특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제도적인 특성은 부동산학 원론이라든지 개론책들 보시면 그 알프레도 링하고 제롬 다소, 그죠? 부동산 학계에서 외국 애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애들, 걔네가 쓴 거 이제 제도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부동산 법령. 동산이나 다른 재화에 비해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많다. 크게 공익을 위한 공익과 사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소유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권리 보장과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 제도적 특성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공공규제, 가로 열고 수규제성, 규제를 받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항상. 자, 부동산은 관련 법령과 뭐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다양한 계획과 규제가 수립되고 시행된 특성이 되는 수규제성이라고 얘기한다. 공경규제 계획으로 인하여 다양한 제약을 받는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 측면에 있어서 고정성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규제성이라는 얘기는 규제를 때리기만 하면 앉아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럴까요?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다 체납하고 대포차 타고 막 난리 지랄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 자체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앉아있는 상태에서 규제를 때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른 재화에 비해서 토지의 규제를 때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대상이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사회 간섭과 협회 조직의 영향. 토지는 일반 재화와 달리 다양한 제도나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을 아까 일체거래 관행이나 이런 데서 토지 특성과 묶어갖고 얘기를 하면 또 괜찮겠죠. 그죠?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체거래 관행 고려해서 일괄 평가해야 된다라는 논리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지역별로 세분화된 시장을 형성을 한다. 많은 협회 내지 조직이 다양하게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만큼 조직이 많은 것들도 없습니다. 볼펜에 조직이 있습니까? 뭐 저기 모나미 볼펜 연합동호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토지 같은 경우는 이미 관계되어 있는 전문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중개사도 있고 권리분석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공인중개사도 예전에는 협회가 2개였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하나로 합쳐졌고, 우리도 이제 협회 2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젊은 평가사협회, 늙은 평가사협회. 한 3년 정도는 젊은 평가사협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법인에 1919년생도 있어. 대박이야, 진짜. 그거를 내가 파가지고 알게 된 것도 대박이야, 진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역성 따로 빼시라 그랬어. 그죠? 지역성. 지역성은 인문적 특성에 들어갈 만큼 사이즈가 작은 애가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지역성. 그래서 지역성 원문을 실어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은 그 자연 조건 및 인문 조건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하여 타 부동산과 함께 어떤 지역을 구성하고 그 지역의 구성분자로서 그 지역과 의존 보완 등의 관계 및 그 지역 내 타 구성분자인 부동산과 협동, 대체, 경쟁 등의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사회 및 경제적인 유용성을 발휘한다. 부동산의 지역성. 맨 윗줄에 부동산의 그 자연 조건 및 인문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에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이 조건은 어떤 목적이 결부되었을 때 중요시되는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컨디션.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단연차가 되면 이제 무슨 짓까지 하냐면 단어를 쓰면 옆에다가 이제 영어를 써요. 답안지에. 뭐 용도의 다양성, 뭐 하면 diversity in land use 막 이렇게 쓴다고.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머리가 나빠갖고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아예 영어는 안 썼거든요.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조사 빼고 다 한문으로 쓰는 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한글만 제대로 쓰세요. 한글을 제대로 못 쓰잖아, 우리 다. 맞춤법도 다 틀리고, 그죠? 되다와 되다를 못 쓰죠, 우리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지역성과 제도적인 특성까지 다 외우십시오. 부동산의 특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건물의 특성은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되죠? 토지와 정반대에 있는 애는 절대 아니다. 토지와 정반대에 있는 애가 절대 아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우리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의
특성은 물리적, 경제적, 답안 쓰는 거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기본 강의에서부터는 제도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명하라, 얘를.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고부연계 용명사는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토지의 특성이에요? 토지와 건물의 특성이에요? 까지. 뭐 누구의 특성이에요? 토지의 특성이지. 근데 책의 편제를 보면은 다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편제 안에서 토지의 특성만 줄줄줄 나오고 있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봤지? 부동산의 특성이래잖아, 지금. 그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앞에 전제 문장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토지, 건물 이렇게 나눠서 여기다가 토지의 물리적, 경제적, 그 다음에 제도적 특성, 그 다음에 물리적, 경제적, 제도의 제도적 특성 동배점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토지로만 끌고 들어올 수 있지. 토지로만 끌고 들어와서 물리적, 경제적, 제도적 특성 쓰고 결어 들어가서 부동산을 대표하는 대표주자인 건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다. 건물은 이런 특성도 있다. 감정평가하는데 좀 잘 알아야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토지의 특성은 해갖고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 배치가 되지, 지금. 그러면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서설에서 딱 한 문장만 쓰면 돼. 토지는 부동산을 대표한다. 논의의 전제를 내가 확 해주면 돼요, 여기서. 그죠?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토지는 특성은 갑자기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은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고. 물어보는 게 뭔지 정확히 인식을 하시란 말이야. 물어보는 게 뭔지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내가 잘 쓸 자신이 있다. 토지와 건물 다 나눠놓고 난 쓸 자신이 있다. 그럼 이쪽으로 가시면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요. 그죠? 연습할 때는 이렇게도 써보고 요렇게도 써보고 하는 연습이 중요하죠. 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썼을 때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셔야 돼요. 요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두 개 다 써보세요라고 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난 어떤 건지 모르니까 개별성이 있잖아. 그죠? 근데 요거는 요거로 정해서 요거 무조건 이렇게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의미 안 맞아요. 우리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드릴 테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쓰실 때. 논의의 전제가 없는 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논의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실 수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할 수 있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부동산은 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토지는 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셨어야 되는 거지. 분명히 61페이지의 1.3은 부동산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62페이지의 고정성에서 보면 고정성 또는 부동성이란 토지의 위치는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토지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 부동산의 특성을 토지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논의의 전제도 어느 경우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 글 쓰는 기술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됐습니다. 목표한 것까지 다 했습니다. 부동산 특성까지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가치 형성과 가치 원칙, 그 다음에 운 좋으면 지대지가 도시성장 구조 이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아까 과제 뭐라고 적어드렸어요?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적어드렸어요? 아니면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적어드렸어요? 그냥 감정평가의 기능.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쪽 한번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분명히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